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감소세였던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2달 연속 늘었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지만 바닥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론 또 반론도 있습니다. 경제부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이 명확히 나온 적이 없는, 그리고 그 원인마저 피해자인 소비자가 밝혀내야 하는 사고, 바로 급발진 사고인데요. 금요일 뉴스큐, 오늘은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선관위가 위원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 야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 수용이 먼저라는 국민의힘과 오히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관위 주요 사안들을 합의해서 결정하는 선관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관위 회의는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오후 2시쯤 열렸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감사를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앞서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감사 수용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이 자리 자체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정치가 아닌 법 해석의 문제라며 기존의 거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선관위에 직무감찰 착수 방침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법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네, 선관위 감사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거대 양당이 선관위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어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합의 하루도 안 돼서 이견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뤄진 뒤에야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회의를 앞둔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법에 어긋난 감사를 밀어붙인다며 오히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배팅 이런 표현도 나왔던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을 놓고도 정치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중국 대사를 향해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중국의 꼭두각시냐며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제 회동은 한중 양국의 경색된 경제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더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지명 이후에 입장을 내겠다며 지명 뒤엔 청문회 등 의견 표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 특혜 채용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선관위에서 38일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 조사관 등 모두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이같이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7년간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의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을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임용되거나 승진된 게 확인되면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설화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국민의힘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당선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당 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64.7% 득표율로 이종배, 천강정 후보를 꺾고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호남 출신 40대인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후에 김기현 지도부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돼 활동해왔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모 전 원장과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의 주거지, 또 사무실 등 4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허위 진술을 일삼으면서 본인들조차 명확하게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초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고 당 전원회의도 예정된 상황이어서 발사 시기가 미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발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부문 성과 달성을 선전하는가 하면 초여름 장마가 시작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벌이 장마의 일반적인 특징은 3일 내지 5일씩 굳은 비가 내리거나 또는 2일 내지 3일씩 내렸다 멎었다 하기도 하고 또 지열은 열흘 이상 계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첫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앞서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던 발사 시한은 오는 11일. 하지만 그 이후 IMO의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 반발해 사전 통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차 발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술적 문제와 함께 초여름 장마가 기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5월 마지막 날에 서둘러 쏜 것도 그 기상과 연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성 발사 로켓은 날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곧 장마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상 때문에 이 발사가 또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는 발사 준비 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이달 상순, 상반기 국정 운영을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확정할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천리마 1형에 화성 계열 ICBM에 사용한 엔진을 기반으로 개량한 새로운 엔진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향후 발사에 성공하면 천리마 1형보다 탑재량이 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여러 위성을 하나의 우주 발사체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아까 국회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정가에서 여진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전했었는데 관련 속보가 들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장호진 제1차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의 만찬을 계기로 싱 대사의 외교 관리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면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보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자칭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하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11일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 기간인 11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실패했고 조속한 시일 안에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의 협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올해 들어 갖는 4번째 대면 협의로 양측은 전화 협의를 포함해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왔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신을 북측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남북 통신선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되어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언론을 통해서 대북 통지 내용을 통보합니다. 정부는 5월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한 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사체는 신장 167cm, 20, 30대 남성이며 유류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6월 1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입장을 남북 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는 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지급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3월 2억 7천만 달러 턱걸이 흑자를 낸 지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경상수지가 7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가 부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여행 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4월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도 9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4월 경상수지는 나름 선방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지가 지난 1월 이후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나타냈고 4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4월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는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본격적으로 회복해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 부분 부진 등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의 위축 흐름이 지속되고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비해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을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경연의 이 같은 전망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를 제외한 기간 가운데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코스피가 2,640대로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6%가 오른 2,641.16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장중엔 2,644.70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87%가 오른 888.71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2.2원 내린 1,291.5원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네, 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비상문을 열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의 수리비가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해당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수리비가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되면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4월보다 4조 2천억 원 늘어난 1,0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00억 원 감소했는데 4월에 5천억 원이 준 것과 비교해보면 감소폭이 축소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지속하고 전세자금 대출 둔화세가 약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5월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대로 회복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1.1%로 4월에 비해서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강남 3구 아파트 중 재건축 예정인 대치동 은마, 잠원동 신반포 2차,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표 몇 가지 보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부동산이 바닥을 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동산 바닥론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동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주담대도 한번 봤고 또 낙찰가율도 그렇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으로 올랐고 그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반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이에 힘입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1년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제 강남 3구하고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수도권 아파트 값도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는 하락폭이 줄어든 그런 영향 때문입니다. 인천은 지난주 부합에서 이번 주 0.04% 상승했고요. 경기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1%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0.02% 떨어져서 지난주보다 낙폭이 줄면서 보합권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전국 아파트 값이나 경기도도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바닥을 친 것 아니냐. 이러한 바닥론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바닥론을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서울 가운데서도 강남 4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마포, 동작,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만 그 서울 나머지 지역 그리고 수도권 등은 아직 그 바닥을 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정도에 이미 바닥을 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모든 지표가 완벽하면 그건 이제 대세 상승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혼조된 시기에서 어느 지표들이 좀 더 방향성을 가깝게 갖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설명대로 본다면 금리부터 거래량까지 이제 모든 지표가 완벽하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바닥을 이미 쳤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한 500여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 한 3개월 연속으로 3천 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상당 부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정도의 혼조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추세적인 가격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를 동반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두고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한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 바닥론을 언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지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특히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역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저점 탈출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제 금리의 향방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급매물 또는 청약 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동산 경기 어떤 회복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갈아타는 또 흐름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뭐 은행들도 홍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신용 점수가 하락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대환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대출 갈아타기를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신용 대출의 상황에 한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담보 대출은 이제 추후에 이제 할 예정인데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별도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금융위는 이제 안내자를 통해서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소비자의 신용 점수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존의 하락한 점수 역시 원상 회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부터 이제 신용평가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대환 대출 실행으로 소비자 신용 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부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가 준비 부족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 금융위는 회사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적어도 이달 말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용 점수는 이제 소비자가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제2금융권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있었는데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세금 반환 목적인 경우에는 DSR 규제를 좀 일부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역전세난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 사회 현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떨어진 전세금을 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제 발언인데요. 네. 추 부총리는 이제 어제 관훈 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인데 이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에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해서 처리한 그 후폭풍이라면서 2년 전에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까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떨어진 그 전셋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돌려주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추 부총리는 그 새롭게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다음에 나갈 때 어려움과 걱정이 없도록 대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택 관련 또는 이제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DSR 규제는 그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DSR을 완화하면 좀 분위기가 바뀔까요? 특히나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화할 거란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설명했듯이 네. 2020년 말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2020년 말부터 2021년에 특히 전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갭 투자도 많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값이 크게 올랐는데 그렇게 계약했던 전세가 이제 곧 만기가 돌아가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제 21년 말에 전세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전세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역전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집주인이 떨어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반대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점점 심해질 텐데 한국은행 그 연구 결과 이런 전국적으로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 가구를 넘는다고 해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이제 102만 6천 가구고 이는 그 전세 계획 200만 건 가운데 5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 시세가 이제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 가구도 16만 3천 가구로 파악이 됐고요. 서울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전세값은 이제 11%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이 역전세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하락분을 단순하게 산출하면 3조 1,1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1인당 평균 1억 1,3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달 출시되는 그 청년 도약 계좌의 금리 정해졌는데 이게 최고 연 6% 수준에 정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 예금 적금 금리가 기껏해 한 2~3%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6%라고 하면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청년층이 이제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청년 도약 계좌 도입 취지에 대해서 부응을 해서 은행들이 이제 일부 부담을 떠안으면서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은행들은 이제 타사와의 금리 비교 그리고 조정 과정들을 거쳐서 오는 12일에 최종 금리를 발표합니다.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 중 하나인데요. 최대 월 70만 원 한도의 5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 1,000원에서 2만 4천 원 정도를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요. 네. 예적금 이자에 연 15.4%를 적용하는 세금도 이 계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 금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경제부 이동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 등 최근 집회 3건과 관련해서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아침에 시작한 압수수색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네, 경찰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 마쳤습니다. 건설노조가 분신으로 사망한 고 양해동 조합원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진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조합원 20여 명이 건물 앞에 집결해 폭력 경찰은 물러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압수수색에 항의했지만 경찰과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업무 수첩, 집회 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한 집회를 비롯해 같은 달 1일과 11일 집회까지 3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찰은 노조가 1박 2일 집회 당시 소음 기준을 위반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금까지 4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노동절에 분신해 숨진 고 양해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돼야 자진 출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1박 2일 문화제를 앞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대법원 앞에서 여는 야간 문화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예정된 행사가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과 관련해서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성격으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들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 지부장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조원 30명을 채용해달라면서 타워 크레인 등을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며 10여 명이 다친 분당선 순회역 사고 현장에서 다음 주 관계기관들의 합동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철도사법경찰대 등은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순회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사고가 났던 에스컬레이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검사와 유지보수업체가 진행한 점검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우의 변호인은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 3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해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사를 사칭해 30억 원대를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 44살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 28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차명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SNS로 100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10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키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명을 거부했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백기무 부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 전 대장은 오늘 낮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송 전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한 5년 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가 나선 데 찬사를 보낸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의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청이 도촌동 땅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씨가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 A사로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오늘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그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청사로 출근했고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 시흥시에 있는 개 도살장에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채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도살장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고기와 개 도축을 놓고 법마다 규정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 이 개 도살장에서 이뤄지는 동물 학대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비좁은 우리에 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지 바닥엔 오물이 흘러 넘칩니다. 지난달 초 운영한 지 20년이 넘은 개 도살장 안 트럭에서 개 20여 마리가 구조돼 인근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케이지에 60kg에 육박한 도사견들이 3마리씩 겹겹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케이지 밖으로 나온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온몸이 다 꺾여져 있는 상태로 지자체는 트럭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10여일 뒤 찾아간 도살장에선 여전히 개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 도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개 도살장 업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할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개 도살장이 곳곳에서 운영되는 건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탓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개가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축산법은 개를 고기나 알, 우유 등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동물과 나란히 가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 도축업자들은 개를 소나 돼지, 닭처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또 도살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축산법에 의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가 가축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 지위가 법마다 다르고 개고기를 바라보는 해석도 다른 가운데 정부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도살장을 단속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불법인데 개고기가 명시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개 식용이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법이 완벽하지 않은 건 맞고요. 관련법이 있다면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역시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내버려두는 대신 정부가 나서 여론을 수렴해야 개 사육과 도축, 개고기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아까 중국 대사 초치 속보가 있었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싱 대사를 초치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셈인데 내용 알려주시죠. 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오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장호진 차관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있었던 싱 대사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여러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이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중 우호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언행과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싱 대사에게 경고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 관례라는 게 있고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사가 주재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최근 전남 여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 노점상을 덮쳤고 상인과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부산 급발진, 또 강릉 급발진 이렇게 불리면서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상만 있고 원인이 불명한 대표적인 사고가 바로 급발진 사고인데 우선 급발진 사고의 개념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급가속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총칭해서 자동차 급발진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급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난 13년간 좀 그렇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을 좀 모은 통계도 있던데 한번 보여주시고 어느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외랑 좀 비교하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의심 사고라고 신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을 때는 100건이 넘고 또 네. 연간 1, 20건 이렇게 적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 신고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 급발진 연구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 학교 이메일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변호사들한테도 그렇고요. 아마 적어도 20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건, 2000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네. 보통 급발진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고령자의 실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 3초 만에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고 있고요. 네. 약 20%를 진짜로 보고 있으니까 연간 한 300건에서 400건 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보니까 13년 동안 766건인데 그중에서 인정된 사례가 한 건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예 제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대법원으로 가 있는 게 딱 한 건이 있습니다. 네. 2심에서 이 승소를 해서 3심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BMW로 불리는 예, 그렇죠. 사건이죠. 그 예. 사건이 가 있는데 5,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에 대한 것들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1980년대 초부터 급발진이 생겨서 지금 현재 4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네. 뭐 전자제어 장치 이상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일부 미국에서도 밝혀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꼭 내연기관차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도 급발진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 회사나 차종에 상관없이 발생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든 책임 규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의 같은 경우 운전자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국내의 이 법적인 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조사나 판매사 중심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자동차 분야가 가장 열악하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이상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론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되지만은 원인을 밝히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증 책임에 대한 것들을 운전자가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족한테 수술 잘못한 거 찾으라 이런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제어 장치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네. 사고 이후에 재현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문외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원인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재료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인 자동차 회사, 제조사가 우리가 만든 차가 문제가 없다고 거꾸로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이 소비자한테 배려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판사가 결론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적용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을 받는다든지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급발진이 최종적으로 이거다라고 100%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네. 미국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예 뭐 급발진 생겨도 제조사는 엎어져서 누워서 있다 그랬죠. 알아서 져주는 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소비자가 억울하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는데 네. 그 민사 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좀 울림을 주기도 했는데 그 재판이 지난달에 열렸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급발진의 전형적인 요소들 저희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네. 그 4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영상을 저한테 많이 보내줍니다. 분석을 이제 수백 건 이상을 하고 네. 자문을 해주다 보니까 근데 급발진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급가속이 될 때 굉음이 생겨요. 엔진 쪽에 굉음이 생기고 또 머플러 쪽을 보면 불안전 연소가 되면서 하얀 연소가스가 나오고 또 브레이크는 딱딱해지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일반적인 급발진 특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요소가 강릉 사건에서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2, 3초 만에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을 의심을 하기 위해서 찾는 정보가 굉장히 약한데 강릉 사건 보셨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목소리 녹음까지 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급발진의 가능성이 어떤 사건보다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음성을 낮췄습니다만 그 할머니께서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차가 맞습니다. 왜 이래 이런 소리도 있고 다른 사고에서도 그렇고요. 네. 왜 이래 이런 음성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블랙박스는 간접 증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영상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 이렇게 네.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대한민국의 영상 블랙박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것이 네. 이 영상 중에서 카메라 하나를 페달 쪽을 비추면은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목격자가 지나가면서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속 페달하고 동시에 밟았네요. 아니면은 덜 밟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이 저 EDR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EDR 네. 통해서도 나오는데 문제는 EDR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에어백에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가 넣은
소프트웨어인데 네. 어느 순간인가 사고 기록 장치로 둔갑을 했어요. 근데 이 사고 기록 장치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차가 이상을 생겨서 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이슈, 우리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역시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EDR에 기록되는 것 자체도 이슈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슈 자체가 오동작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EDR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 199%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의 사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똑같이 실험해서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차가 이상이 동작됐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또 이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논점은 두 가지거든요. 네.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추가 네. 장치를 달거나 또 한 가지는 법을 바꾸거나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 질문이 두 개 남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ECU와 EDR 설명하셨는데 네. 일부에서는 브레이크에 아예 거기다 블랙박스 같은 걸 달자, 뭐 네. 별명이 발렉박스 이런 게 있던데요. 네네. 그런 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대한 부분을 직접 찍고 시간하고 이게 모두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미국과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일부 제작사에서 탑재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고 이후에 조치 법적인 거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차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모든 장치, 모든 기능을 셧다운 시켜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차가 급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는다면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거나 혹은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국산차가? 역시 이제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회라든지 법에 대한 것들도 입법에 대한 기능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유무를 결함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 PL법에 관련돼서도 일부 제조사가 이 원인을 직접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정부의 의지 또 아까 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또 제조사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일보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제조물 책임법이 있고 자동차 관리법이 있고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등이 네. 있더라고 여러 가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지금 가장 좀 시급한 게 어떤 겁니까? 역시 이제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유무를 소비자한테만 전가하지 말고 일부라도 제조사가 같이 밝혀야 되는 구조, 법적인 구조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 그다음에 아까 의무적으로 킬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예 예방해 주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하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법을 빨리 바꾸거나 맞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결승 행이 아쉽게도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 공이 그리는 궤적 하나하나에 웃고 울며 끝까지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자, 박정현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박찬하 해설위원과 경기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거리로 모여든 사람들. 붉은 악마 상징인 뿔머리띠부터 온몸에 휘두른 태극기까지. 각양각색 차림으로 멋을 낸 시민들의 광장의 푸른 잔디는 어느새 붉은 물결로 일렁이었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은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며 우리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결승까지 단 한 경기. 팬들의 간절함은 남달랐습니다. 오늘도 이제 4강전인데 또 이겨야죠. 결승 갈 거니까 열정적이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전반 초반 이탈리아의 선제골이 터지자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지만 이승원 슛! 금세 터진 주장 이승원의 동점골에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나란히 한 골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된 전반전. 승리를 향한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입니다. 승!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선수들의 발짓 하나하나에 광장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후반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이탈리아의 프리킥이 통안의 결승골로 연결되자 응원단의 얼굴엔 진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결승행은 좌절됐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운 우리 선수들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팬들. 졌지만 그래도 재밌고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대표팀 분들이랑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적은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비록 아쉬운 결과였지만 거리 응원에 나선 팬들은 마지막 3, 4위전에 기대를 걸며 끝까지 응원을 다짐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응원한 덕분인지 우리 선수들 모든 것을 쏟아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경기력만큼은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오늘 경기 분석해보고 또 남은 3, 4위 결정전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 박찬하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죠. 일단 우리 선수들이 지난 2019년 대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 2019년 대회처럼 결승 무대를 밟아서 4년 전에 형들이 이제 보여줬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대회 연속으로 4강에 가는 쾌거, 아시아 이제 최초거든요. 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 대회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경기는 총 7경기입니다. 네, 결승이 아니라 3, 4위전이지만 마지막 7경기까지 다 치르고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선수들에게 그냥 무한 박수 보내고 싶고 잘했다는 말 계속해서 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 그 U20 월드컵 우승을 향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총평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20세 월드컵에 출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그리고 또 그 먼 아르헨티나라는 낯선 땅까지 가서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 16강부터 지금까지 경기를 치러오고 아직 한 경기가 더 남은 선수들에게 네. 감히 점수를 매기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럴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냥 몇 점이건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점수. 만점. 만점을 저는 주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번 대회가 당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치러졌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대회 장소가 우리의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대회에 임박해서 우리가 뭐 스프링 캠프를 차린다거나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은 경기를 하고 또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점수로 이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아무리 전문가라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골 내준 이후 곧바로 만회를 한 시점 그리고 만회하고 나서 후반전 막판에 결승골을 내주고 패배했거든요. 만회하고 나서 결승골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네.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당초의 예상은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만났던 상대 가운데 가장 강한 상대고 그리고 가장 약점이 적은 상대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스타일이 대동소이한데다가 우리보다 높이가 더 높고 힘을 더 가졌다는 점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경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탈리아가 이제 우리를 상대로 초반부터 많은 압박을 걸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취골을 내주면은 정말 이 경기가 우리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선취골을 내주면서 경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곧바로 이제 따라붙으면서 역시 우리가 저력을 가지고 있구나. 예. 이탈리아를 당황케 하면서 한번 흔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후반에는 우리가 기회도 많이 얻었고 골 결정력이 뒤따를 수만 있었으면 이탈리아를 상대로 이기고 우리가 결승 진출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골 결정력이 뒤따르지 않은 게 예. 너무나 애석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마지막에 파푼디 선수를 투입하면서 파푼디 선수가 결승 이제 프리킥 골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선수는 현재 이탈리아 세리아 우디네세라는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17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반을 해서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고 16세 나이 때는 이탈리아 대표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개인 역량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런 선수에게 우리가 한 골을 허용했다는 거는 뭐 우리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일 전혀 아니고요. 네. 네. 아까 스타일이 대동소이하다 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탈리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은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어느 정도 실리적인 컨셉을 가지고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습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낸 골도 있었습니다만 높이를 앞세운 세피스 한 방, 네, 머리를 쓰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상황마다 골 결정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거보다 더 높았어요. 네, 이 팀은 그렇죠. 평균 신장도 그렇고 네. 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높이를 앞세운 공격 그리고 높이에서 직접 나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그 공을 떨어뜨려서 세컨드 볼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이번 대회에 구사했습니다.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런 전략도 좋았는데 사실 이제 아까 압박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탈리아 선수들의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너무 거칠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발을 막 밟고 실제로 많이 같은 거칠었습니다. 장면도 있었어요. 그렇죠. 많이 거칠었고 우리 선수들 많이 맞기도 했고요. 네, 손도 많이 쓰고 그리고 팔꿈치 쓰면서 우리 선수들이 상대의 힘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적지 않게 당할 만한 상황들의 연속이었는데 이탈리아 선수들이 조별리그부터 해서 16강, 8강 그리고 우리와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반칙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지저분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와의 경기가 그들로서도 어려웠고 그리고 선취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지만 곧바로 동점을 허용했잖아요. 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잘 준비된 상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뭐 스스로 이제 흔들리면서 그 안 해야 될 플레이들 그리고 나오지 말아야 될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파울이 26개, 이탈리아 파울이 26개. 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댓글에도 심판 얘기가 많고 전문가로서 이건 정말 심했다는 건 어떤 장면인가요? 이번 대회를 돌아봤을 때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그렇고요. 우리가 프랑스와의 경기를 이기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 경기에서 우리가 확연치 않은 과정에서 내줬던 페널티부터 그렇죠. 경기를 돌아보면은 네, 우리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팔을 안으로 굽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판정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대회였어요. 네, 그렇게 요소요소마다 이게 단기 대회고 그리고 이런 토너먼트 무대에서는 단판 승부잖아요. 그래서 작은 어떤 행운 하나 그리고 심판의 판정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팀이 크게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정이라는 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판정에 인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그걸 선수들이 다 이겨내고 그리고 그런 판정이 있을 때마다 뭐 코칭 스텝이라든가 선수들이 동요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우리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뭐 역량,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선수들의 신체 조건, 그다음에 심판의 어떤 판정까지 따라주지 않은 이런 경기, 이런 어려운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단 한 명의 MVP를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선수들 중에. 제가 이런 메이저 대회라든가 뭐 성인 월드컵도 그렇고 연령별 대회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거의 매번 받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시겠죠. 정말 어렵고 제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답은
네, 우리 선수단이었거든요. 네, 20세 이하 월드컵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 한 명을 MVP로 꼽기에는 선택받지 않은 선수들에게 너무 미안하고요. 네. 선택받지 않은 선수들도 충분히 이제 MVP를 받을 만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럴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는 네. 우리 선수단, 코칭 스태프들 다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도 매번 그런 질문 받으시고 저희도 알면서 또 질문하는 건 또 그만큼 더 중요하고 또 궁금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가능성이 엿보인 선수들은 누굴까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세 이하 이야기 월드컵은 성인 무대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 격이죠. 네.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성공하면 성인 무대에서 성공하는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들이 뭐 수십 년 전부터 이 대회가 창설이 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관심이 가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전반보다 후반에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했었던 우리 등번호 10번의 이제 배준호 선수. 네, 배준호 선수의 좋은 개인 기량, 또 컨트롤, 전진 드리블 능력, 그런 것들을 조별리그 치르고 또 토너먼트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배준호 선수의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대회 벌써 공격 포인트를 6개 만들어내고 있는 이승원 선수. 네, 이승원 선수는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인데 중앙 미드필더가 또 축구 선수 11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라인업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원 선수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가능성 이상을 내비쳤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네. 이영준 선수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영준 선수.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 이 선수가 왜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냐 하면은 교체해줄 만한 선수가 없어서 조별리그부터 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와의 경기까지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체력이 많이 누적이 됐겠네요. 아무래도 피로가. 이제 손모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고요. 네, 우리가 18일 동안에 6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경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영준 선수 칭찬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김준홍 선수가 오늘 참 골을 거의 뭐 들어간 걸 거의 막았잖아요. 왜 골키퍼 얘기는 안 하셨어요? 김준홍 선수는 제가 잊었습니다. 김준홍 선수에게 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김준홍 선수 얘기도 꼭 해야죠. 네. 네. 별명이 빗준홍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김은중 감독 전술 능력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김은중 감독이 이번 20세 이하 선수들을 이끌고 아시아 대회에서 이제 출전권 따내고 그리고 월드컵 가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흥미롭게 지켜봤었는데 당초에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가 결승이라는 이제 무대까지 밟았기 때문에 이 선수단에게 가는 이제 부담도 그대보다 더 컸을 거고 성적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뭔가 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냉정하게도 대회 전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시아 대회와 이런 이제 피파 대회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아시아 대회에서는 우리는 항상 강팀이고 그래서 주도를 해야 되고 수비를 많이 하는 팀을 상대로 이제 축구를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데 세계 대회에 나가면 그 반대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원화할 것인가 그것이 포인트가 있는데 김은중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는 실리적인 컨셉으로 수비를 단단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빠른 역습 그리고 이제 정교한 셋피스 한 방 이런 것들로 대회를 치러 나갔고 그것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아쉽게도 뭐 우승을 향한 도전은 여기서 멈췄지만 이제 3, 4위전 결정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저희가 경기를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어떤 팀이고 또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제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국가였죠. 그래서 우리와 이제 대표팀 경기도 많이 했었고 이렇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우에파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축구에서 이제 경쟁력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대표팀의 경쟁력도 그렇고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대표팀도 이 유럽에서 경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대표팀의 경쟁력 그리고 대표팀의 전력이 좋아졌다는 건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세 월드컵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선수들도 개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이 선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체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출전권이 걸린 유럽 대회에서 이스라엘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은
한 명 한 명 특출난 선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전체 선수들이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고요. 예. 그리고 한 명 한 명 뭐 에이스는 없지만 모든 선수들이 두루 고른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이제 한 경기 남았잖아요. 마지막 경기 잘 준비해서 또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네,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박찬하 위원님의 어떤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일단 월요일 새벽 2시 반 유종의 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이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지명 전인 만큼 이 특보 관련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대신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드라마 더글로리 속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논리라고 이 특보를 비판하며 특보직 해임을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다운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동관 특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중립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특보라는 것이 뭐 언론이나 이런 분야의 그 분야의 특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그런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KBS 수신료 분리 방안에 대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KBS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 정치적 몸집 불리기라고 비난하면서 수신료 연구 폐지까지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에 분리 징수가 아닌 수신료 연구 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결국 KBS 사장 교체를 노린 언론 길들이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KBS를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사장이 바뀌어야지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공식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 움직임이 가시화될수록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또 10명이 다쳤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꾸준히 논의되고 일부 시설도 보완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꽃을 놓고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며 전할 수 없는 인사를 올립니다. 생때 같은 동생을 잃은 가족은 지금도 그날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 믿기지 않는 때도 많고요. 좀 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일찍 마감하게 돼서 너무 5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층 사무실까지 아무 걸림돌 없이 들어와 불을 질렀고 삽시간에 불길이 퍼져 방화범까지 7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사법체계 불신이 낳은 테러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가스 분사기 같은 호신용품이 갖춰졌고 경비 시설도 일부 보강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방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제도 개선이 보다 궁극적인 재발 방지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증거 제시 제도를 도입해 사법 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라서 참사가 일어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위협에 노출된 채 의뢰인을 맡는 변호사 또 사무직원은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가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제부도 갯벌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밀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평택해경은 B씨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분 만에 해상에 고립된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돌개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물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공장 기숙사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차량 2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66살 A씨가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노동자 3명도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으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사무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TV와 컴퓨터 등에 있던 컨테이너 한 동이 모두 타 소방 추산 85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JMS 2인자로 알려진 김모 씨 측이 김 씨는 2인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JMS를 탈퇴한 한 명은 본인의 성범죄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한 김 씨 변호인은 언론 등에서 김 씨를 JMS 2인자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며 정명석에 대한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는 일요일부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강원도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무엇이 달라질지 또 어떤 특별함을 담을지가 관건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은 1395년 조선 태조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명칭 변경은 628년 만입니다. 제주 세종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지역, 오는 11일 공식 출범합니다. 출범 이틀 전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도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첫 걸음을 축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의 대표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강원도 스스로가 규제를 풀고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핵심은 과감한 규제 개혁입니다. 현재 강원도를 올가맨 규제는 백두대간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해 생태 보전, 비행 안전지역 등 40개가 넘습니다. 법률상 규제된 면적만 2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 1.7배 규모인데 2중, 3중 겹겹이 규제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업 분야 규제를 덜고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더 이상 수도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2,400개가 넘는 청사 간판과 안내 표지판도 교체 대상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발급되는 민원 서류에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됩니다. 영문 표기도 바뀝니다. 분권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기존 강원 프로빈스에서 강원 스테이트로 정했습니다. 수백 년 써오던 강원도라는 이름은 일단 바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그 특별함을 채울지를 고민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원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한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춰 집회를 열고 최근 강원 지역에서 분신 사망한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와 유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오늘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가 열린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권이 양회동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 시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경찰 100여 명이 도로를 막고 제지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도착 시간에 맞춰 노조 탄압 중단 등 정권 비판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자 경찰이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어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 사항에는 의대 정원과 관련된 내용 대신에 의사 인력 확충이란 표현만 담겨 있습니다. 올해 봄이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봄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6도 높은 13.5도를 기록하며 1973년 전국 관측망 구축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봄 기온이 13.2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어 2년 연속 최고 기온이 경신된 겁니다. 지난해 봄철 고온 원인으로는 강한 일사가 꼽혔지만 올해 봄은 고온에 따뜻한 남서 기류가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영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는 11일 총선을 앞둔 몬테네그로 정치권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권도영 대표가 붙잡혀 있는 몬테네그로는 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가 이끄는 정당 지금 유럽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Ovih dana ne postoji ni jedna druga kampanja osim naše. Ja je ne vidim. Mi samo pričamo o infrastrukturi. 그런데 몬테네그로 총선에서 스파이치 대표와 권도영 대표 사이에 정치 후원금 스캔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권 대표가 지금 유럽 스파이치 대표와 지난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내왔다고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습니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와 스파이치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별검사실에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지난해 6월 창당한 신생정당으로 스파이치 대표는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몬테네그로 재무장관을 지낸 스파이치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스파이치 대표는 2018년 초에 자신과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테라폼 랩스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프 아디지치 내무부 장관은 권도영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던 상황에서 스파이치 대표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권 씨를 만났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법은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미국 남부와 동부 지경을 뒤덮었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수도 워싱턴 DC에도 경보가 내려져
시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평소 모습입니다. 구름 낀 흐린 날인데도 모든 건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불 연기가 덮친 도시는 색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필터를 씌운 듯 온통 누런색에 건물도 뿌옇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탁도는 더욱 심해지고 건물의 윤곽도 흐릿해집니다. 거리의 모습은 다시 코로나19 때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Make sure my lungs stay healthy because if you breathe in the particles from the smoke, they'll collect in your lungs and you could get disease from it. 뉴욕을 삼킨 연기는 급기야 수도 워싱턴 DC를 덮쳤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워싱턴 기념탑은 형체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역시 주변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엔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고 야외 수업이나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affected communities listen to the guidance of their state and local officials from this point forward. 남한 면적 3분의 1 크기의 국토가 불에 탄 캐나다엔 전 세계로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미국은 이미 추가 소방대원과 장비를 보냈고 유럽 연합 소속 나라들도 소방관 수백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군사적으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첫 정상회담. 두 나라는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대서양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Had a discussion with Xi Jinping in China. Why was I not transferring certain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 said very simply, because you're using them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telligence intervention. 수넥 총리도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 are willing to manipulate and exploit our openness, steal our intellectual property, use technology for authoritarian ends. They will not succeed.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과 군사 분야에서 소통 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지난 1년 반 사이 중국의 위험한 행동이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중국군의 전투기 위협 비행과 타이완 해협에서의 초근접 항해와 같은 일은 위기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중국 위협에 결코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e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is has been very clear, which is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or intimidated by this behavior. We're going to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safely. 또 중국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비해 미국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한미연합 도상훈련과 한국군 지도부의 미군 핵시설 방문을 확장 억제 강화의 사례로 제시하며 올해도 계속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블링컨 장관이 현재 사우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중이 성사되면 지난 2월 정찰 풍선 사태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무기한 연기된 지 넉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자 또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소식은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법원에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검찰이 7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2021년 1월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백악관에서 유출한 기밀 문건을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특별검사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So the mishandling or what we call the willful retention of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nd obstruction are felonies that carry, years in pris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농간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t's election interference at the highest level.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what's happened. I'm an innocent man. I'm an innocent person.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문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자신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의 기소 소식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나 출마를 선내 라이벌이 된 디센티스 주지사 등 공화당 인사들은 비양심적, 검찰권의 무기화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주 법원에 형사 기소된 것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사건 등 여러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에도 오히려 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연방검찰의 기소가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로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의 수위가 인근 카호우카 댐 폭발로 낮아지면서 더는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우크르에네르고는 현지 시간 8일 카호우카 호수물의 수위가 내려오면서 현재 냉각수 공급 임계점인 12.7m 미만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성명에서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이후에도 해당 저수지에서 퍼올린 냉각수가 자포리자 원전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어서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수위가 11m 이하로 떨어져도 여전히 펌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은 우크라이나 댐 붕괴가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 세계가 이번 댐 파괴로 인한 인적 또 물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모든 책임을 러시아에 넘겨 씌우기 위해 비열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발로 러시아의 새로 통합된 지역의 평화적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젤렌스키 당국이 미국 묵인하에 이런 특대형 범죄를 자행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폭행으로 사망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전두환 정권이 조작, 은폐하려 했다.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둔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학생들 진압을 위해 발사된 최루탄이 이한열 학생의 뒷머리에 맞았다. 그날은 구호 몇 번 외치고 있는데 최루탄을 쏘았고 바로 정경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뿌옇고 이제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한 학우가 쓰러져 있어서 안고. 1987년 7월 5일 못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내 같은 생생 하늘 풀어줄게. 제발 엄마가 풀렸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는 민주국민장으로 진행했고 100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운집하여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경찰은 이날까지도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은 장소에는 동판이 새겨져 그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한 골 차로 졌습니다. 2회 연속 결승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이탈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팅수 7개 대 19개,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3개와 9개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실리 축구를 펼쳐온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 역시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이탈리아와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14분 이탈리아의 골잡이 카사데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3분 베주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주장 이승원이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차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원은 이번 대회 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년 전 이강인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1분 위험 지역에서 내준 프리킥을 이탈리아의 파푼디가 절묘한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으며 거침없는 질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열린 4강전에서는 우루과이가 이스라엘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월요일 새벽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부상 중인 NC 구창모가 와일드카드로 합류했고 고교생 장현석도 승선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표팀 고정 멤버 이정우, 강백호부터 처음 태극마크를 단 문동주, 나균환까지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대표팀 24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연령 23세, 27세였던 지난번 대회보다 확 젊어졌습니다. 25세 미만으로 정한 이유도 어린 선수들을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부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와일드카드로는 롯데의 박세웅과 상무 최원준, 그리고 부상 중인 NC 구창모가 합류했습니다. 구창모는 지난 2일 선발 등판 때 이상을 느껴 자진강판했고 재활에 매진 중입니다. 마산 용마고 투수 장현석도 깜짝 발탁됐습니다. KBO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리그가 정상 진행되는 만큼 한 팀에서 많은 선수를 뽑는 건 피했습니다. 키움과 LG, NC가 가장 많은 3명씩 배출했습니다. 24명 가운데 군미필인 19명은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어린 선수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금메달 꼭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오는 10월 항저우에서 4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볕이 내리쬐며 예년보다 날이 더웠습니다. 서울 기온이 28.4도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더위 속에 비나 소나기까지 내리며 날이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에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중부와 남부 내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많은 곳에 7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에는 최고 60mm, 강원과 전북, 영남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오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유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9도, 광주는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아침에 그치겠고요. 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